지난 시간에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에 있는 칸트 사상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한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만은, 칸트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으로서의 세상, 이걸 자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지배하는 근본 법칙은 인과법칙이다. 이거를 증명을 하려고 했어요. 인과법칙이다. 선생님, 그건 뻔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데이비드 휴움이라는 사람이 칸트보다 조금 앞서서 활동한 영국의 근세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흔히들 경험론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경험론자라고 분류를 하는데, 데이비드 휴움은 인과법칙의 법칙적 필연성을 부정을 했어요. 데이비드 휴움은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이 아궁이 불 때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필연적으로 연기가 굴뚝에서 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뗀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는 굴뚝에서의 연기인 것입니다. 혹은 금속에 열을 가하면 금속이 팽창한다. 이것도 가열이 원인이고 팽창은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움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 거기에는. 그럼 뭔데?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데이비드 휴움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령 재미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건 휴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이 휴움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냥 평범한 예입니다. 평범한 예인데, 어떤 학생이 빵집에 들어갔어요. 빵집에 들어가 가지고 호빵 시켰다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들어와서 찐빵을 시키더라. 빵집에 호빵 찐빵이 없지만 어찌됐건 선생님이 알고 있는 이런 빵이 이름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무심결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남학생이 또 어떤 다른 빵집에 들어가서 호빵을 시키니까 또 여학생이 뒤에 돌아서는 찐빵을 시키더라. 이 남학생이 호빵을 시킨 것과 뒤에 여학생이 찐빵을 시킨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이 두 번 그렇게 경험하니까 그러지? 해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 먹고 실험해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호빵 시키니까 찐빵 시키더라. 호빵 시키니까 찐빵 시키더라. 결국은 1000번이면 1000번 예외 없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드디어 내가 호빵을 시킨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여학생이 들어가지고 찐빵을 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아궁이에 불 뗐다 연기 났다 이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공격해 들어왔었어요. 데이비드 휴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뗐다 하고 그 다음에 굴뚝에 연기가 났다. 이것은 두 개의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상호 연관된 사건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 경험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아궁이에 불을 뗐기 때문에 연기가 났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계기, 아궁이에 불을 뗐다. 한 30년 뒤에 연기 났다. 이건 안 되겠죠. 즉시 연기가 나더라. 그 다음에 공간적인 근접성,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일어나고 그걸 시간적 계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궁이에 불을 뗐다, 연기 났다. 거기에 공간적인 또 근접성이 있어야 되겠죠.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아궁이에 불을 뗐는데 저쪽에서 연기 나가면 곤란하다.
칸트는 만약에 데이비드 휴머의 말이 옳다면 자연과학, 모든 과학적인 탐구는 다 헛거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과 법칙을 열심히 디펜스 했던 거고, 인과 법칙이 어떻게 필연의 법칙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노력의 결과 만들어진 책이 뭐 단순화시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에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은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보여주는 책이고, 인과 법칙이 어떻게 법칙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인과 법칙을 확립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인과 법칙을 확립하고 난 뒤에 칸트의 고민이 뭐라고? 그러면 인간의 이 존엄성은, 이게 또 인간도 사물처럼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아야 되면은 도덕적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묻고 책임지는 일이 가능한 것은 왜 가능한가? 인간은 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의지 자유가 없다면, 칸트는 그 의지 자유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자유의 문제, 자유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인격의 본질은 자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칸트 선생의 얘기에 하면 의지 자유, free will, 의지 자유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전문 철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논쟁되고 있는데, 선생님은 의지 자유론에 손을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천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확립하고자 했던 것은 뭐라고?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인과 법칙이었다면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이 자유를 확립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행한 시간에 이 자유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체라고 했습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인간은 물건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버스로 통학을 했는데, 지금도 뭐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때는 차장이 있었습니다. 버스에 차장이 있었는데, 차장 하는 것은 손바닥장이에요. 손바닥장. 차비 받는 아가씨를 말했어요. 손 벌리고 차비 주세요, 차비 주세요, 이래 손바닥장. 여러분들 그 장풍 하는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장풍, 무협지에 장풍. 손바닥에서 나오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죠. 손바닥장. 그런데 워낙 이제 등교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타니까 학생들이 완전히 짐짝처럼 실렸어요. 짐짝처럼. 그래, 그 문 있는 쪽에 몰려 있으니까 버스 기사가 쭉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줘요. 급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주면은 사람들이 앞으로 쭉 쏠려가지고 뒤에 또 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져요. 그러면은 뒤에 또 다른 학생들이, 그 다음 정거장에서 학생들이 타고.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고 물건 취급하는 거다라고 화를 낸 것이죠. 자, 인간은 인격체니까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 지금도 우리는 세계 11대 그 무역 대국, 그 다음에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사실은 우리나라는 문화도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문화도,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었어요.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아직까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 나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좀 현찮다는 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뭐 그중에 또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우여곡절이 있죠. 우여곡절이 있는데, 큰 흐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인격체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인간이 어떤 단일한 어떤 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인간이 인격체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단일한 성질의 어떤 존재이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간은 식욕, 성욕, 수면욕, 뭐 기타 등등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또 문화적인 욕망도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뭐 벤츠 몰고 댕기고 그 다음에 1억짜리 차 몰고 댕기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허세 부리고 하는 욕망.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또 뭐 이제 여자들은 그 명품 가방 들면서 이렇게 가방 흔들어 보이면서 자랑하고 싶은 욕망. 남자들은 또 그걸 허영이라고 그러죠. 여자들의 경우에는. 남자들은 벤츠 타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돈 잘 버는 사나이야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은 욕망. 그걸 허세라고 그래요. 허영과 허세. 예. 남자는 허세를 조심해야 되고 허세로 흐르고 싶은 마음을 조심해야 되고 여자는 허영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욕망이 있지만 그런 생물학적 욕망, 문화적 욕망 이런 게 있지만은 또 사회적 욕망도 있고 이런 욕망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물리치고 억제하고 이렇게 하려는 또 그런 어떤 욕구 이거 사이에서 사람들은 갈등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런 갈등을 느끼는 것이죠. 인간이 그러니까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칸트는 자 이렇게 생각. 아까 전에 인과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순수 이성비판에서 확립하고자 했던 그 법칙이 인과법칙이라고. 실천 이성비판에서 확립하고자 했던 법칙은 무슨 법칙이겠습니까? 자유는 도덕법칙의 존재 근거라고 했죠. 자유가 없으면 도덕이 성립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유는 도덕법칙의 존재 근거이기 때문에 자유를 확립했다는 말은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 확립하고자 했던 그 법칙은 도덕법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칸트 선생 생각에는 인간은 자유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도덕법칙과 필연의 법칙, 자유의 법칙과 필연의 법칙,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과 도덕의 법칙 사이에서 번민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번민. 인간이 이중적이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자유로운 행위 주체라 그러지만은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지가 뭐 자유롭게 홀홀 날고 싶다고 해서 날아지는 건 아니죠.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역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인간도 무슨 법칙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자유낙하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자유낙하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물리학의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으면은 다 그거는 위장해서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인간을 단일한 어떤 그걸로 보질 않았었어요. 돌멩이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단일한 존재죠. 단일한. 선생님, 돌멩이도 성분을 분석해 보면은 거기에 뭐 이런 성분, 저런 성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 사이에서 저것들끼리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잖아요. 인간은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두 요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플라톤 이래로 프로이드까지 인간을 복합체로 봤어요. 인간을 복합체로 봤습니다. 인간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플라톤은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관련되는 걸 갖다가 흔히 요즘은 의지라고 그러는데 플라톤은 격성이라고 그랬어요. 격성. 그 다음에 하복부는 감정하고 관계된다. 욕성, 욕망하는 부분이다. 이 배 부분은 욕망하는 부분이다. 이성은 사유하는 부분이고 가슴은 용기하고 이런 거 관련되는 부분이다. 플라톤이 이렇게 인간을 세 개로 나누어서 세 쪽으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플라톤하고 흡사하게 세부적으로 들다 보면은 조금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프로이드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 초자아, 자아, 이드, 그 다음 원욕 이렇게 나누었었어요. 리비도, 원욕, 이드, 자아, 슈퍼에고.
이렇게 초자 이렇게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플라톤하고 1대1로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흔히들 이제 그런 어떤 우여곡절 끝에 사람들은 인간을 지정의의 3요소로 나눕니다. 지정의. 인간은 이성적인 사유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슴은 의지하고 관계시키고, 그 다음에 하복부는 감정하고 관계시키고, 지정의 세 가지로 나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가지로. 흔히들 사람들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 중에서 어느 것이 인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가, 이걸 갖다가 주정주의, 주지주의, 주의주의 논쟁이라 그러는데, 이성, 감성, 의지 중에서 이성이 주인입니다 라는 사람, 아니야 의지가 주인입니다 라는 사람, 그 다음에 감정이 주인이다 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인간은 지정의의 복합체다. 자, 칸트 이 지정의 이 부분에 관해서 칸트 입장은 매우 어렵고 전문학자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다루지 않는데, 칸트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이 의지라고 봤어요. 참 이해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실천 이성이 곧 순수 의지라고 봤습니다. 실천 이성이 곧 의지라고 봤는데 이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찌됐건 칸트도 이성, 감정, 의지로 이래 나눕니다. 이성, 감정, 의지로 나누는데, 근세가 현대 영국의 교육 철학자 피터즈라는 사람이 인격의 본질은 자유다. 그리고 인격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의 인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은 뉴턴이 물리학의 세 가지 법칙,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으로 그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천재죠. 대단한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그 모든 발견을 바닷가에서 조개조각 하나에 비유했으니까, 바닷가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소년이 조개조각을 하나 찾아서 즐거워하는 것에 불과한 정도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대단한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뉴턴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 빛이 7색깔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으로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시키면은 7개의 빛으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로. 인간이라는 인격도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프리즘, 인격을 세부 구성 성분을 알아낼 수 있는 프리즘에 집어넣으면은 지정의라는 세 가지 성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됐다. 그 얘기죠. 그런데 피터스는 인격의 본질이 자유니까, 인격의 지적인 측면, 인격의 의지적인 측면, 인격의 감정적 측면, 이 세 가지도 다 자유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인격의 본질이 통째적으로 퉁쳐서 자유니까. 자, 그런데 인격은 지정의로 나누어지는데, 이 인격이 지적인 측면에서 하는 기능이 뭐냐? 기능이 세 가지도 나누어지는 거예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인격은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인격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 입법하는 기능이다. 인격은 입법하는 기능, 그러니까 인격의 지는 입법하는 기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성은 입법하는 기능에 관해서는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선생님이 칸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인간이 자기 삶을 규제하는 삶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에 윤리 선생님을 통해서 정언명법이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카테고리칼 임페라티브, 그 다음에 가언명법이라는 말도 들었을 거예요. 하이포세티칼 임페라티브, 가언명법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정언명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행위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간이 스스로 정한다 그 말입니다. 가령 거짓말하지 말자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개인에게만 적용되는 행위 규범이 있을 수 있어요. 행위 규칙.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듯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수학 공부 보충할 겁니다. 나는 살 뺄 때까지는 하루에 2끼만 먹을 겁니다.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나는 학교에서 거리가 멀지 않으니 집부터 학교가 멀지 않으니 도보로 걸어 다닐 겁니다. 차비도 절약할 겸. 이 모든 것을 준칙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준칙이라고 그래요. 하여간 준칙을 만들건 법칙을 만들건 인격의 이성이 하는 기능은 그런 입법하는 기능이다. 우리가 흔히 정부 조직을 대해서 얘기할 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인간도 입법하는 기능이 있다. 그것은 입법하는 기능이다. 두 번째 기능이 뭐냐? 가령 입법하는 기능은 조금 더 얘기를 부연하면은 나는 어떤 인간이 되고 어떤 직업에서 종사하고 어떤 일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겠다 이런 것도 정하는 기능입니다. 자기 삶의 의와 목표까지 정하는 기능입니다. 나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혹은 나는 탐험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하는 기능입니다. 그것도 정하고 그러한 자기가 정한 삶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작전도 짜고 정하고 규칙도 만들고 이런 것들 다 입법하는 기능하고 관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나는 담배 끊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던데 선생님은 만 18년 됐어요. 만 18년. 18년 꽉 채웠네요. 2002년 월드컵 경기할 때에 그때 담배 끊었습니다. 28년 동안 피우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못한 것도 많은데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담배 끊었어요. 담배 끊었는데 담배 끊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죠.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담배 끊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놔 놓고 그런데 담배를 끊으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발생을 하면은 또 담배를 새로 피운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담배 이거 끊기로 작정했는데 담배 이거 피우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막 한 개피만 피우지. 이렇게 한 개피 피우면은 순식간에 묵이 무너져요. 의지가 왕창 무너져 버리고 에이 안 모르겠다 또 피우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의지가 하는 기능은 뭐냐? 그 결심대로 집행하는 기능, 수행적 기능이다. 의지는 수행적 기능입니다. 이게 일종의 행정부가 하는 기능하고 흡사한 것이죠. 우리 정부 조직에서 수행적 기능이다. 그 다음에 담배를 끊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담배 끊겠다 규칙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쓰다가 작심삼일로 해서 실패하고 담배를 다시 입에 대고 피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반성적 기능이 있어요. 반성적 기능. 감정은 반성적 기능을 한다는, 지정의 중에서 감정은 반성적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감정이 반성적 기능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이 반성적 기능에 동원되는 감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후회의 감정입니다.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반추하고 하면서 생기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게 후회의 감정인 것입니다. 인격은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능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른 된다는 게 뭐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될 거예요. 뭐 다 얘기하고 또 요즘은 뭐 옛날에는 뭐 야구 선수 되고 뭐 연예인 된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돈 잘 벌고 인기도 있다고. 어찌됐건 이런 거 정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쳐졌을 때 하는 소리죠. 나중에 이제 중학교 사춘기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뭐가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해요. 이런저런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저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결정적으로 본인이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릴 때는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규칙도 정해줘요. 오늘부터 매일같이 너는 좀 달리기 하도록 해. 줄넘기 하도록 해. 그런 식으로 살찌면은 비만아이 돼가지고 안 돼. 라고 정해줍니다. 규칙을. 자기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입법하는 기능이 자율적이지 아니하고 타율적이 되는 것이죠. 타율적 입법인 것입니다. 타율적 입법. 그래 되면은 그 사람은 입법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입법하는 자유를 스스로 누려야 되겠죠. 자율적 입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율적 입법. 그 다음에 수행하는 기능, 그것도 어떻습니까? 어린애들은 길 가다가 쓰레기를 막 버립니다. 아무데나. 그러면은 학교 운동장에 아무데나 버리면은 선생님이 뒤따라가던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불러 세웁니다. 야 이놈아,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되니 안 되니? 그러면 머리를 걱적거리면서 안 돼요. 그러면은 방금 네가 버린 건 뭔데? 그러면은 쓰레기 아니가? 그러면은 쓰레기 맞습니다. 그러면 너 버리면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네. 그러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마땅치 않게 대답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 쓰레기 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습니까? 쓰레기를 버리긴 버렸는데 쓰레기통에 버리긴 버렸는데 그건 자율적으로 잘 알아서 수행해서 버린 겁니까? 타율적으로 수행해서 버린 겁니까? 그것도 타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스스로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수학 공부하겠다. 자명종을 이렇게 맞춰놓고 했는데 자명종 소리가 따라롱 울린다. 따라롱 울려도 에라 모르겠다. 아마 뭐 오늘이냐 내일도 있는데 아마 내일부터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아침 밥을 새벽까지 하기 위해서 지 딸이 그런 식으로 수학 공부하겠다 해놔놓고 안 하니까 너 어제 오늘부터 수학 공부하겠다고 그래놔놓고 왜 안 하니? 엄마 아유 내일부터 할게요. 그러면 일나거라 이렇게 깨워가지고 그래서 눈을 비비면서 수학 공부를 좀 했다면 그 수행은 자율이냐 타율이냐? 그건 타율적 수행인 것이죠. 어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율적 수행을 해야 된다.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목표도 정하고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다음에 반성도 그래요. 반성. 숙제를 냈는데 초등학생들이 숙제를 안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너 숙제 왜 안 했어? 뭐라고 어제 뭐 어떻고 저떻고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싸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린아이 걔한테 너 앞으로 숙제 빠짐없이 잘 해오겠다는 반성문을 써서 내일까지 도장 받아 오너라. 네 엄마 아버지 싸우지 않았는 거 아버지 선생님 잘 알고 있어. 오늘 아침에만 너 어머니하고 통화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중하고 뭐라 해서 이제 반성문을 써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타율적 반성인 것이죠.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 어린아이들이 타율적으로 입법하고 타율적으로 수행하고 타율적으로 반성한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자율적으로 반성하고 자율적으로 집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 독립적인 인격체가 된다는 것, 이게 자유로운 인격체가 독립적인 인격체잖아요. 독립적인 인격체가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령 요즘은
현행 법상 만 19세가 되면 투표에 참여할 투표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투표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당에서는 18세로 낮추자.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가지도록 하자라고 한다고 그래요. 너무 당리당략적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고3 학생들이 물론 뭐 고3 학생들이 4.19 때는 정치판에 데모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럼 중학생들도 하곤 했었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겠나 그런 경우는. 어찌됐건 18세가 돼서 19세가 되면 어른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선거권을 가진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이어서 얘기하는 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른이 되는 법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리학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른이 나는 이제 드디어 어른이다. 지가 심리학적으로 느낀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뭐 트롯 열풍이 불어가지고 하는데 무슨 장자문인가? 그 어린이 그 트롯 가수. 이거 걔는 보니까 어른스럽게 노래 부르더만. 정말. 그래서 나는 어른이다. 내가 자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지가 어른이라고 느낀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른의 기준에 대한 철학적인 기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 된다면, 만약에 이 기준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나이가 50이 돼도 어른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13살이 되어도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꼭 18살, 19살 된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규제하는 합리적인 삶의 규칙들을,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건데, 아무렇게나 정하면 안 되잖아요. 삶의 규칙을 정할 때. 나는 이제부터 매일 하루에 대마초 하나씩 피우겠어. 이런 거 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삶의 규칙들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정해진 삶의 규칙들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 입법이 잘못되었거나 자발적 수행이 실패했을 때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반성하여 삶의 방향과 수행 자세를 자율적으로 교정해가는 셀프 코렉팅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 이게 어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어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자율적으로 잘 수행할 때 그 사람은 인격은 총체적으로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의 자유를 분리해서 보는 스펙트럼에 집어넣으면은 세 가지 자유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태양빛이 프리즘을 집어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듯이 인격을 그런 어떤 프리즘이 있다면 거기에 통과시키면은 입법하는 자유, 인격의 자유는 집행하는 자유, 수행하는 자유지요. 그 다음에 반성하는 자유가 나온다. 어린애들은 그걸 다 타율적으로 하지만 어른은 그걸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인격의 이제 입법적 자유, 수행적 자유, 그 다음에 인격의 반성적 자유, 이 자유를 갖추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은 온전한 독립적 인격체고 당신 어른이다 라고 얘기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른이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대학생들 보면은 우리 과에도 그래요. 그래 어디에서 생활하니 물으면 기숙사 생활한다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고향이 먼 데가 있는가 보구나. 그러면 아닙니다. 대구 있습니다. 자취한다는 학생도 그래요. 자취하면서도 대구에 있으면서도 자취해요.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강한가 봐요.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자연히 발생하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구속과 속박, 간섭이 없는 세상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타자의 간섭, 타자의
강요된 반성, 타자에 의해서 강요된 집행, 즉 타율적인 삶에서 자율적인 삶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어른이 된다는, 결국은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규제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삶을, 그러니까 구속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구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로 구속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옛날에는 가령 어린이 때는 혹은 어른이 되기 전에는 타율적인 규제였잖아요. 타율적인 규제.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율적 규제다. 내가 내 자신을 규제하는 거예요. 이게 칸트 선생의 생각인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세 가지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독립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물론 뭐 어른이 되어도 독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첫 번째 신체적 독립입니다. 신체적인 독립. 여러분들은 뭐 다 이제 신체적인 독립이 되었어요. 나중에 정신이 멀쩡해도 늙으면은 신체적인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두 번째, 인격적 독립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하고 인격의 자유에 대해서, 어른됨에 대해서, 독립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독립은 인격의 독립입니다. 인격의 독립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진짜 어른이 또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사람 구실한다. 그 사람 구실 못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답게 처신하지 못하고, 철들게 처신하지 못하고, 뭐 그런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제대로 처신 못하고, 관계도 맺어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 구실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 어원학적 의미는 자기 앞으로 부과되는,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붙여진 말이래요. 구실한다는 말이. 결국은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되는 인간은 사람 구실 못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개념이 더 확장되고 외연된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됐건 세 가지 독립이 이제 이루어져야지 어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격적인 독립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인격적인 독립을, 인격이라는 건 입법적 기능, 집행적 기능, 그 다음에 심파적인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에 집행하는 자유, 입법하는 자유, 그 다음에 수행하는 자유, 심판하는 자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자유를 누려야지 어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른의 철학적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입법하는 자유가 먼저 와야 되겠죠. 가령 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뭐 정치가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진사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건 다 입법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요즘 뭐 나무나가 나와서 테스 형하면서 소크라테스를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나도 처음에는 그 노래 듣고 테스가 뭐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러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치 있는 사람이 이런 말도 만들었어요.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건 누가 말했느냐 이런 물으면은 여러분들 모르죠. 철학책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소크라 베이컨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건 농담입니다. 그냥 재밌자고 하는 소리인데, 어찌됐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힘입니다. 가령 내가 피겨스케이트 장미란 같은 사람이, 그 역도 선수잖아. 장미란 역도 선수인데, 장미란 같은 사람이
내가 김연아 같은 피겨 선수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맞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김연아가 거꾸로 나는 장미란 같은 피겨 선수가 되고 싶어.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내 같은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모차르트 같은 위대한 작곡가가 되고 싶어.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 자신만 들다봐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의식은 타자의식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어찌됐건 남하고 비교해야지 내가 내 자신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 잘 몰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문화하고 비교해봐야 우리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입법하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공부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아야 금연하겠다는 결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담배 속에는 해로운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 그걸 알아야지 제대로 된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의 입법하는 자유를 가지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교양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양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교육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공 교육은 인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전공 교육 받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취직하잖아요. 교양 교육은 인격적 독립에 유용한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런 것들은 대학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윤리와 관련된, 교양 윤리와 관련된 거, 법과 관련된 거,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격의 입법적 자유가 먼저 확립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인격의 수행적 자유가 문제 되겠죠. 논리적으로는 인격의 입법적 자유가 가장 먼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의 입법적 자유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수행적 자유는 어떤가? 작심삼일이라는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묶어둔 매듭은 내일이면 느슨해지고 모레 되면 풀린다. 이게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나올 법한 말이죠. 오늘 쪼아둔 나사는 내일이면 느슨해지고 모레 되면 풀린다. 쪼이고 또 쪼이자. 이런 말. 그런데 담배 나는 끊겠어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내일이면은 내일부터 끊지. 모레 되면 에라 모르겠다. 계속 피우고, 담배 사람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담배 끊으면서 고통스럽게 사니보다 차라리 좀 짧게 살더라도 피우고 싶은 담배 다 피우고 살자.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럼 담배 끊는 의지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이 수행적 자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작심삼일 경향이 있어요. 선생님도 담배 끊을 때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거나 이렇게 수행적 자유가 문제될 때에 의지 자유를 탓할 게 아니고 이것도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면은 의지에도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몸에만 근육 생기는 게 아니고 의지에도 근육이 생기고, 말하자면 수행적 자유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개인 경험을 얘기를 하면은 연초 때마다 담배 끊는 사람도 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 많은데, 선생님도 우리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히고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온 집에 근면해가지고 막 써붙이고 이렇게 했었어요. 아버지를 압박한 거죠. 근데 좀처럼 내가 근면 결심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죠. 한 번 근면 결심을 하고 허지부지하고, 한 번 근면 결심을 하고 허지부지하고, 이래 되면 근육이 안 생겨요. 근육이. 담배 끊겠다는 그 의지의 근육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버리면은 담배 끊겠다는 게 상습적인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담배 끊겠다는 일단 결심을 하면은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내가 언젠가는 결심할 테니까 기다려봐라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마누라한테도 얘기했는데 약속을 지켰어요.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반성하는 자유인데 여러분들은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면 어른이 되는 것이죠. 미성년 1월성입니다. 성년할 때 미성년은 성년 이루지 못했다. 성년은 이루었다. 글자대로 풀이하면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가령 법률적으로 어른의 나이가 아마 19세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8세 364일까지는 아이였다가 18세 395일 다시 말하면 19세가 딱 되는 그날 갑자기 어른이 탁 됩니까? 그렇게 급진적으로 아이에서 어른으로 마치 잠자리가 허물벗듯이 그렇게 탁 벗고 어른이 됩니까? 그런 급진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이 때는 불완전했다가 드디어 어른 되면 탁 완전해지고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역시 불완전해요. 어른들도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자기 반성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반성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잘못했는데 그 대신 누가 다른 사람이 당신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지적하면은 당장 기분이 나빠가 이겁니다. 니코나 잘 풀어라. Mind your business. 니 일이나 신경 쓰세요. 니는 완벽하니 이렇게 나가요. 나 어른이나 지적받는 거는 싫어해요. 비판받는 것도 싫고 근데 아이 때는 어쩔 수 없이 비판받고 지적받는 거예요. 어른은 그래 안 받지.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볼 때는 입법하는 자유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지만 어른이 된다는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 중요한 거는 반성하는 자유예요. 달리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비판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비판하고 반성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반성해버리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받는 것보다는 기분이 덜 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비판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반성하고 살아야 돼요. 이 반성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반성을 통해서 셀프 코렉팅 하는 능력, 자기 교정 능력이 생긴다. 그럼 어린애들은 왜 남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른에게 있는 것이 셀프 코렉팅 능력, 있어야만 하는 것이 셀프 코렉팅, 자기 교정 능력이라고 한다면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정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없으니 할 수 없이 강제로 교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에서 결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반성적 자유의 능력이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입법하는 자유의 능력이지만 반성적 자유의 능력이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공자 위대한 상식인 공자, 나는 여러분들이 공자님의 논어를 꼭 한번 읽어보길 바라는데 위대한 상식인 공자 선생이 자자가 선생 자자니까 공자께서 얘기하시기를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남이 시켜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 3번 반성한다. 이게 진짜 어른됨의 상징적인 말이죠. 남과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불충하지 않았는가. 이때 충성의 충자가 아니고 충실한 마음, 진짜 삿대에게 대하고 이래 하지 않았는가. 이걸 반성한다. 두 번째, 법과 사귐에 있어서 신의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사귀지 않았는지 반성한다. 그 다음에 공자는 또 위대한 교육자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가르치고 전달함에 있어서 충분히 공부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걸 가르치지 않았는지 반성한다. 이 반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데. 자, 어른됨의 3가지 의미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반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동서고금은 뭐 위대한 위인들이 다 하는 말씀이죠.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반성이 제일 앞서야 됩니다. 물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입법도 완벽한 입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법도 또 수시로 고칠 줄도 알고 자기가 입법하는 것도 스스로 고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성경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지 눈 안에 들어있는 대들보는 못 본다. 이만큼 이 자기 반성이 힘들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한 거죠. 자기 반성. 그런데 그렇게 자기 반성하지 않으면 남이 공격해 들어오고 비판하고 하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지적받으면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남한테 지적받기 전에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셀프 코렉팅하는 자기 교정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가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선생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